냉장고 속 김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아내의 손맛이 아니라 낯선 여자의 손길이었죠. 그날의 그 향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깨어지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위에 다시 세워지는 감정들. 이 이야기는 저 한상우가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사람을 배웠던 그 겨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53살의 목수 한상우. 저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혼자 있는 53살이었습니다. 아내 미라와는 별거 중이고 딸 하유는 결혼해서 부산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주택. 그 1층에 저는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세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위층은 새를 놔뒀고 한동안 텅 빈 집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저는 마루 밑 부식난 부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목수일이 뜸했던 시절이라 집 이곳저곳을 손봤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선 여자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공방 정리하면서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위층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고 공실을 둘러봤죠. 햇빛이 들어오는 방을 보던 유진이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참 좋아요. 도자기 말리기에도 딱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이 집에서 햇살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한동안 닫혀있던 집안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연 것처럼요. 아니면 누군가의 숨결이 지나간 것처럼요. 유진은 그날로 위층에 들어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짐이 많지 않다는 건 정해진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도 혼자라는 걸요. 일주일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층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일이 없는 날은 늘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는 그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끈기 있는 냄새. 뭔가 끓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얼마 후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하다며. 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서요. 유진은 신발을 신은 채로 계단을 밟았고 저는 옷을 입고 일어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냉장고 안 김치통이 보였거든요. 그건 아내 미라가 별거 전 남기고 간 것이었어요. 한 해 동안 냉장고 안에서 그대로 있던 거였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김치통을 툭 하고 쳤습니다. 그건 아내가요. 작년에 담근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로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은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 김치로 끓인 찌개를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작은 밥상이었고 조용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아닌 누군가 함께하는 밥상이었어요. 짠맛은 있었지만
더 진한 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유진과의 밥상이 일상이 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해졌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좋은 요리사였어요. 밥도 맛있게 지었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가 다였어요. 마치 손으로 빚는 도자기처럼 정성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연결이었어요. 유진은 위층에서 도자기를 구웠어요. 매일 오전이면 햇빛 아래에서 작은 컵들을 만들고 오후가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와 제 옷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유진이 자발적으로 하던 일이었어요. 처음 셔츠가 정리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삶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게. 하지만 불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되기 며칠 전 유진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물었어요. 평소에 유진은 층과 층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왜 그래요? 유진은 손가락으로 내 셔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을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싫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마치 흐린 날씨가 갑자기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는데 2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라를 미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게 무서웠다는 거요. 그리고 유진이 내 곁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그 피곤함이 조금씩 거쳐나갔거든요. 미소가 많아졌고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으며 피어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초여름이 왔습니다. 비가 자주 내렸고 날씨가 축축해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냄새가 올라오고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온기였어요. 장맛비가 시작된 6월 초 새벽 3시경 일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터졌거든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거실로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 먹은 집에 숨이 차는 소리. 그런 건가 싶었어요. 급히 위층에 올라가자 유진이 바로 내려와 수건을 들고 함께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까맣게 져가며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았어요. 옷도 흠뻑 젖었지만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밤새 물을 닦으며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계속 울었고 우리는 그 울음에 수건으로 응답했죠. 새벽이 되어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 잠이 들었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가 조심스럽게 유진의 어깨에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보일러를 살펴봤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고 비용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기다리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유진의 발소리가 줄어들었거든요. 밤마다 들리던 휴대폰 통화도 없어졌고 위층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는 박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7월이 한창 타들어가던 중순, 유진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내려왔습니다. 손가락을 자꾸만 비틀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올 말이 뭘지. 선생님, 이번 달 월세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급한 일 있으신가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공방 정리하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작품이 안 팔리고 빚이 좀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내 위로가 그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공방도 망했고 빚도 있었어요. 여기 와서 한 달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저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거절할까 봐서였습니다. 그제야 밤마다 들리던 낯선 통화 소리와 이삿짐 박스를 정리하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건 표면뿐이었어요. 며칠 뒤 택배 기사 한 명이 집 앞에 우편을 놓고 갔습니다. 채무독촉 우편이었어요. 수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편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얇은 종이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우편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유진 씨, 이게 뭐예요? 문이 열렸고 유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던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옅어져 있었죠.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동안 월세도 밀렸는데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괜히 더 미안해서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피해를 입을까 봐서요.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왜 숨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요. 제 눈에 뭔가 차올랐어요.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민이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살기 위해서일 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진은 내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나를 해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가 공방 자리를 빌려줄 수 있대서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는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이 웃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던 2달 동안 미라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남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꼭 도자기처럼 섬세한 글씨였어요. 도자기처럼 쉽게 깨지는 사람의 마음, 그 안에 담긴 온기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거짓말도 그 마음에서 나왔고 떠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그 쪽지를 계속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집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더 고요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침에 냄새도 안 올라왔고 저녁도 혼자가 되었어요. 빈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미라가 남겨둔 김치통은 이미 유진의 손으로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다른 밤, 저는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유진이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그 창문, 유진이 처음 열었던 그 창문. 저는 그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은 손을 봐야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마음도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며칠 후, 딸 하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뭔가 직감했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 미라가 말했던 걸까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정리하던 하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유진의 빚, 거짓말, 그리고 제 마음의 흔들림까지요. 마치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윤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외로움을 누구 탓으로 돌리면 더 외로워져요.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집도 사람도 손을 봐야 오래 가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다른 누군가를 원하던 제 자신.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결국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였어. 와서 먹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라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식탁 위의 밥 냄새가 다시 집 냄새가 났어요. 달라진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미라의 손맛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미라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요. 응. 이제는 외로워도 덜 무서워. 창문 밖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장마철이 또 찾아온 거였어요. 예전엔 그 소리가 외로움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로 들렸어요. 미라의 숨소리, 내 숨소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유진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아니, 미라와 제 것이었죠. 함께라는 의미가 담긴 우편이었어요. 저는 그 우편을 들고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공방 자리 얻었어요. 전시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꼭 와. 우린 함께 할 거야. 유진은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밥도 하나 사갈게요. 그렇게 외로움은 신뢰가 되고 신뢰는 다시 관계가 됐습니다. 겨울이 올 때쯤 유진은 또 내 집에 왔어요. 이번엔 세입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였습니다. 냉장고 속 김치 냄새는 여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누구의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손길이었거든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을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